우리는 머스킴, 스쿼미, 슬레이, 와트스 부족들의 미합의된 영토에 있습니다. 우리는 태고로부터 이 땅과 물을 돌보아온 부족들에 감사하며 이 위대한 도시를 건설할 때 부족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롱 코비드 바로 알기 인포 세션에서는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본 인포 세션 자료는 UBC 클리니컬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임상 조교수죠. 그래서 임상 조교수 의사 선생님이신 닥터 앨리슨 왕 선생님의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된 두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발견, 롱 코비드 관련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정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알게 된, 즉 발견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즉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19를 의미하며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슬라이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기 증상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증상으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침과 근육통,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열, 오한이라든지 기침, 숨가쁨 등 여기 좀 더 많은 그 증상들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질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행스러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를 마일드하게 가볍게 겪고 집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정도로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자가격리나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입원을 하는 이유에는 심각한 중증 폐렴이라든지 폐감염, 심장 질환이 있으며 코비드는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것을 포함해서 몸 전체의 혈전이나 염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중증 코로나 질병 위험 요인에 관련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증 코로나19 위험 요인으로는요, 65세 이상의 나이, 그 다음에 성별은 남성, 그리고 다른 기저질환, 건강 이슈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유로는 다른 건강 상태 혹은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낮은 요인이 있겠습니다. 또한 신체 활동 부족이 위험 요인이라는 보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 또한 코로나19 질병의 위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다행히도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완전하게 회복이 가능해서 감염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린 후에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인 증상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롱 코비드 혹은 코로나19 후유증 혹은 만성 코로나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인포 세션에서는 계속해서 롱 코비드를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롱 코비드는요, 광범위하게 신체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속적인 증상이라고 하면요, 코로나에 처음 걸리고 나서 4주 이상이 경과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롱 코비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10%, 즉 10명 중에 1명이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알아주시면 좋은 점은 코로나에 걸린 후에 가벼운 증상으로 집에서 회복을 하신 분들, 즉 코로나19 중증도와 관계없이 과거 아무런 지병이 없이 건강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롱 코비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인체의 기관에 걸쳐서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롱 코비드를 겪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증상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뇌와 폐,
문제를 일으켜서 이슈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숨이 가빠진다거나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인체 기관, 장기 기관뿐만이 아니라 뭐 피로감이라든지 정신 건강, 그래서 두 가지 영역 모두 신체적 혹은 정신적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로감과 숨가쁨이 가장 흔한 롱 코비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롱 코비드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10명 중 1명은 메디컬 트리트먼트, 즉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증상들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숨가쁨, 호흡 곤란과 피로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롱코비드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가능한 이론이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는 아마도 자가 면역 반응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신체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내 몸이 나의 신체, 즉 나의 장기를 비정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반복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코로나19에 걸린 후에 체내 시스템에 바이러스가 잔존해서 남아있게 되어서 바이러스가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가능성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세혈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코비드는 혈전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몸 전체에 걸친 미세혈전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롱코비드 진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롱코비드에 대해 진단할 수 있는 특정 테스트는 현재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롱코비드를 겪고 계신 분들이 보고한 증상이라든지 이미 알려진 코로나 병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증상에 따라 혹은 혹시라도 다른 잠재적 원인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요. 이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후에 지속적으로 숨가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에 이때 증상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해서 찾아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숨이 가쁜 원인에 대해 조사 차원에서 혹시 이 사람이 천식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일단 천식에 관한 검사를 통해 아닐 경우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호흡기 관련 영향 결과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밴쿠버 코스털 헬스 어소리티에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했던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추적한 내용입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환자는 팔로우 방문 시에 설문조사 및 호흡 검사, 그리고 CT 스캔과 같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추적 관찰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요 테이블에 보시면요. 이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프로필을 먼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60대 후반이었고요. 남성의 비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증상은 기침과 숨가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테이블의 중간에서 보시다시피 상당수의 사람들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마지막에 보시면요. 입원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약 10일 동안의 기간 동안 병원 입원을 했었고요. 이렇게 입원했던 이유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0%의 환자들은 실제로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고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방문으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환자의 20%가 지속적으로 숨가쁨과 기침을 보고했다고 하고요. 58%의 환자가 이상호흡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폐 기능 이상은 폐가 산소를 가져와서 이를 폐 조직을 통해 우리 피로, 혈류로 공급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점이라고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코로나 발병 3개월째 촬영한 CT 스캔도 볼 수 있는데요. 절반 이상인 55%의 환자분들, 55%의 환자분들은 폐 용적, 폐 면적의 10% 이상 염증 및 흉터, 즉 손상 징후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코호트에서 직접 얻은
스캔은 아니지만 포스트 코비드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사진을 보시면 폐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보시면 폐 가장자리를 따라 보이는 흰색 부분이 손상 물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32일 차에 폐 손상 부위를 확인했고요. 198일 차에 재촬영한 결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손상 부분은 작아졌지만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후 6개월 그리고 12개월째가 되었을 때도 각각 모두 호흡 검사를 반복해서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호흡 검사 결과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12개월 정도 후에 CT 스캔상의 염증 및 손상 또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폐 기능과 CT상에서 보았던 손상 부분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가쁨과 함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피곤함을 느끼고 기분이나 수면이나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여기 하단에 색깔이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각각 다른 색의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했는데요. 비정상적인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롱코비드에 관해서 또 조금 더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롱코비드에는 딱히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증상의 심각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다른 건강 관련 이슈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만약에 고혈압이 있으신 경우에는 혈압을 잘 조절하셔야 하고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혈당이 정상 범주 안에서 컨트롤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BC주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포스트 코비드 회복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용 가능한데요. 한번 클릭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포스트 코비드 심텀스에서 만약에 롱 코비드 증상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롱 코비드 관련해서 환자 지원에 관련해서는요. 지난번에 롱 코비드 환자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포 세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인포 세션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추후 링크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접종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사스코브2 바이러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 텐데요. 원래 변종은 2020년 말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사스코브2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2020년 이후부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모두 익히 알고 있듯이 알파, 델타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사스코브2의 가장 흔한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가 가장 바로 쉽게 접할 수 있는 mRNA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NA 백신은 초기에는 원래 균주만을 타겟으로 했으나 현재는 새로운 이가 백신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이가 백신은 원래 균주와 함께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변이 두 가지 모두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mRNA 백신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 부분을 인식하고 반응하여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백신을 접종한 후에 백신에 포함된 mRNA는 인체 세포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몸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 신체는 그걸 알아보고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들어왔네 하면서 항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지 알게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mRNA 물질은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고 우리의 체내 시스템에 남아있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자주 제기되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진짜 백신 접종을 해야 할까?"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화이자 백신과 그다음에 모더나 백신 을 접종한 사람들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방문 및 입원율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는 여기 위쪽 위의 표에서는 상단의 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방문 예방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89%에서 92%는 백신 미접종자에 비해 응급실에 갈 확률이 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화면을 보시면요. 아래 차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율에 대한 차트입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픈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마찬가지로 87%에서 91%의 백신 접종자들은 미접종자들에 비해 입원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mRNA 백신은 심각한 코로나 감염에 효과적이며 입원율을 낮춰주고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응급실 방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슈퍼샷은 어떨까요? 예,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연구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연구는 이스라엘에서 실시가 되었으며 특히 화이자 백신 접종 횟수, 즉 화이자 4차까지 여기 보시면 second dose, third dose, first dose 나와 있죠. 그래서 4차 접종 후 면역 반응을 본 연구입니다. 총 6,113명이 참여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오렌지 선은 2차 접종 완료자, 파란색 선은 3차 접종 완료자, 그 다음에 보라색 선은 4차 접종 완료자, 접종 횟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항체 레벨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3차, 4차의 백신을 접종 완료한 사람들이 2차 접종만 받은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항체 레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시점으로부터 약 4주 뒤에 여기 보시면 시간의 흐름이 보이시죠? 그래서 4주 뒤에 항체 생산이 최대치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여기서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3차 접종과 4차 접종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같은 양의 항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꼭 4차까지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특히 3차 접종과 4차 접종 그 자체를 비교한 건데요. 코로나 감염 질병에 대한 위험률을 비교했습니다. 3차 접종만 마친 사람들이 4차 접종을 마친 연구에서 3차 접종 그룹과 4차 접종 그룹의 코로나19 질병 감염에 대한 위험률은 비슷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별 차이가 없죠.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을 보게 되면 그러나 3차 접종만 마친 사람들이 4차 접종 모두를 마친 사람들보다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확률이 더 높은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시나리오인데요. 이전에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면 재감염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자가 면역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이 추후 나중에 미래의 재감염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미크론 웨이브가 왔을 때요. 오미크론 파동 그 이전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나누어서 조사했습니다. 오미크론 파동 기간 동안 오미크론 파동 이전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초기 감염에서 재감염까지 걸리는 시간이 518일, 약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35%의 감염 예방 효과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웨이브 기간 동안 감염된 사람들의 경우 감염에서 재감염까지의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였고요. 76%의 예방 효과, 재감염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코로나 감염은 어느 정도 보호 효과는 있으나 보호 정도는 어떠한 변종에 감염되는지에 따라 그리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접종은요,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심각한 코로나19로부터 보호를 구축할 수 있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질병이라든지 롱 코비드, 즉 코로나19 후유증을 겪지 않고도 항체 반응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면역력을 형성할 수는 있지만 보호 정도라든지 그 기간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새로운 변종이 출현한다는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인포 세션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 세션을 정리하는 동안 어, 설명을 들으시는 동안 폴링이 아래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그 장단기 합병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증 질환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장기 혹은 단기 합병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각한 중증 질환을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늘 건강을 관리하시고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면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상태를 늘 최신 상태로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오늘 저희 그 롱코비드 관련해서 석세스 건강교육팀이 준비한 인포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그간 롱코비드 관련해서 알아낸 정보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